예, 반갑습니다. 소방법령2 마무리 특강해서 25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구성은 소방기본법이 8문제, 그리고 소방시설법 10문제, 화재방법 7문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총 2강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119 종합상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난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소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과 판단, 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디에 설치하냐? 소방청, 그리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설치 운영한다. 소방청장 소방청에, 소방본부장 소방본부에, 소방서장은 소방서에 이를 설치,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상실의 취지, 목적이 되겠죠. 특히 여기서는 신속한 소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 분석, 전파, 그리고 현장 지휘 및 조정,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로 종합상실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종합상실로 부르다가 이때 119를 붙여서 지금은 어쨌든 종합상실을 119 종합상실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번은 맞죠? 2번 종합상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보령으로 정한다. 법적 근거에 관한 부분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종합상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이죠. 이것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이를 정합니다. 2번은 맞습니다. 3번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것은 보고사항이죠. 119 종합상실의 실장이 서면, 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상급기관에 119 종합상실에 보고한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소방본부로, 소방본부는 소방청으로, 소방서의 종합상실장이 소방본부에, 소방본부의 종합상실장이 소방청에 보고를 합니다. 일장은 보고사항이 있겠죠. 여기서 언론에 보도된 재난사항, 통제단장의 현장지가 필요한 재난사항,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사항, 이분이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는 종합상실 실장이 상급기관의 종합상실에 보고합니다. 방법은 서면, 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하죠.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4번 이재민이 100인 이상은 발생한 화재, 가스 및 화약류 폭발에 의한 화재,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119 종합상실에 보고해야 할 사항이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 여기서 이재민의 경우는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맞죠? 그리고 사망자의 경우는 5인 이상 사망한 화재, 사상자의 경우는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피해는 50억 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한 화재. 이재민의 경우는 100인 이상 발생 화재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다음에 가스 및 화약류 폭발에 의한 화재도 여기서 보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서 발생 화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가 아니죠.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서 발생 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숫자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보게 되면 층수 5층 이상이나 그리고 객실 30실 이상인 숙박시설에 발생한 화재,
또 중증 5층 이상이나 병상이 몇 개 이상, 30개 이상인 병원 등에서 발생한 화재도 보고사항이죠. 그리고 선박의 경우는 항구에 묘던 1,000톤 이상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가 되었습니다. 또 위험물 제조수 등은 이때 우리가 바로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의 제조수 등에서 발생한 화재, 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119 종합상실 실장이 상급기관의 종합상실에 보고할 화재, 저런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공장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기술민원센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몇 년 전에 소방기술민원센터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법으로 규정됐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채용시험에서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성적시험 문제도 앞으로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번 봅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 해석,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 해석 등의 민원, 이걸 가지고 소방기술민원이라 합니다. 소방기술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운영 주체는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소방서장은 할 수 없습니다. 소방청장은 어디에? 소방청에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은 소방본부에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주체에서 틀렸죠. 소방서장은 제외됩니다. 2번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맞습니다. 3번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냐? 기능이죠.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질의회신집 및 해설서 발간, 가장 기본적으로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 해석 등 민원, 소방기술민원이죠. 소방기술민원을 처리합니다. 또 이과 관련된 질의회신지 및 해설서를 발간합니다. 또 소방기술민과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기술민원센터와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 업무의 수행, 이것에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운영하죠. 이들이 지시하는 업무도 소방기술민원센터의 기능,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4번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장은 이렇게 해서 고쳐서 틀리게 유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럴 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본부에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보고 항상 주체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부분이 답은
1번이죠. 삼 번 보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소방용수시설은 시도지사가 이를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소화장치는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일단 구분해야 되겠죠. 1번 소방용수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적 및 공업적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 거리를 14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소방용수시설의 공통기준이죠. 공통기준에서 나오는 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지역에 설치한 경우 소방 대상물과 수평 거리는 100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수평 거리가 140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공통 기준으로 맞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용수시설의 개별 기준은 소방용수시설로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가 있겠죠. 개별 기준 봅니다. 자, 2번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의 구경은 65mm로 할 것. 일단 둘을 나눠보게 되면 소화전은 상수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는 것 맞습니다. 두 번째는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의 구경은 통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상이라든가 이하라든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표현은 틀리죠. 그래서 유사시에 소화전 연결 금속의 구경. 자, 이것이 우리가 통일되어야만 소화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경은 65mm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에 급수탑의 급수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여기에 캐페 밸브는 지상에서 높이는 1.5m 이상 그리고 1.7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맞죠? 자, 이런 부분 간료에서 간료 체육의 문제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4번 저수조의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5cm 이상, 원형의 경우는 지름이 65cm 이상일 것. 틀렸죠? 자, 저수조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낙차는 지면흡투 4.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흡수분의 수심이 되겠죠. 흡수분의 수심은 0.5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또 소방 펌프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또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설비가 갖춰야 되죠.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토사 및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그리고 저수조 흡수관이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는 한 변의 길이가 최소한 얼마? 65cm 이상일 것. 원형의 경우는 지름이 65cm 이상일 것. 틀린 부분이 있죠.
65가 아니죠. 60cm 이상. 원의 경우는 지름이 60c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튼다면 저수제.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겠죠. 저수제 물을 공급하는 방식은 상수도와 연결해요.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수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에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동 또는 수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해서 실제 틀린 지문이 구성되어 나왔죠. 그래서 상수도 연결해서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을 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숫자 가지고 이 부분을 이때 틀리게 의도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의 연결 금속의 구경은 정확히 65mm로 할 것. 흡수관의 투입구는 사각형교 한 면의 길이가 65간이죠. 60cm 이상. 원의 경우 지름이 60cm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것은 4번이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 문제 봅니다. 소방 업무의 상호 응원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방본부장이 이웃하는 소방본부장과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상호 응원에 대한 요청 그리고 응원, 협정 이 부분을 구분해야죠. 응원 요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웃하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이때 우리가 응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응원 요청에 대비해서 시도지사 간의 사전 규약으로 상호 응원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응원 요청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본서장이 이웃하는 인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요청에 대비해서 이웃하는 시, 도지사 간 사전 계획으로 응원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분 응원 협정 체결이죠. 본서장이 아니죠. 그래서 이분은 소방본부장이 아니고 시도지사가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이를 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2번에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대지 규모 및 그 다음에 소유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 부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이제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시도지사 간 규약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약에 포함될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3번은 상호 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는 화재, 경계, 진압활동, 구조, 구급 업무의 지원, 화재 조사 활동 등 소활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응원협정 체결에 포함되는 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화재 조사활동의 조, 화재 경계, 경, 그리고 화재 진압활동. 화재에 관련해서 화재 조경진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구조, 구급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4번.
자, 응원 출동과 관련해서 응원 출동의 요청 방법과 또 응원 출동 훈련 및 평가가 포함되어 합니다. 응원 출동 관련해서는 요청 방법 그리고 훈련 및 평가가 포함되어 합니다. 그 다음에 소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소방 대본이 식사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수당 식사 및 의복의 수선, 또 소방 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그리고 그 밖의 경비. 자, 소요 경비 부담은 민감한 부분이죠. 이걸 가지고 행정안전보령은 이런 부분이 소요 경비 부담에 관한 부분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규약으로 구체적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응원협정 체계는 시도지사 간에 이루어진다. 응원 요청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이웃하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응원 요청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소방활동을 할 때 뭐 긴급한 경우 이때는 응원 요청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비해서 시도지사 간 응원협정 이걸 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지원활동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소방활동에 대해서는 법제 16조 1항에 따른 소방대의 소방활동, 법 16조에 따른 소방대의 소방활동이죠. 그 다음에 법제 16조의 이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 16조 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이 있죠. 이어서 법 16조 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과 법 12조 16조 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입니다. 이 둘을 상대적으로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은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은 소방지원활동이 되겠죠.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이것은 지원활동입니다.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소방지원활동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4번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은 생활안전활동입니다. 그래서 소방지원활동은 여기에 속하는 것은 산자, 대피해, 5가지 정리할 수 있겠죠. 첫째가 산불의 예방 및 진압 등, 산불 예방, 진압 등 지원활동입니다. 두 번째,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비하죠.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함, 근접대기, 지원활동입니다. 그 다음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활동, 이걸 지원합니다. 그리고 법률로 모든 걸 정할 수 없겠죠. 이것 2배, 행정안전보령으로 정하는 사항에서 행정안전보령은 군, 소방에서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행하는 훈련 지원 활동입니다.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방송 제작 및 촬영 관련 지원 활동이 바로 16조에 따른 소방 지원 활동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 공급은 생활안전활동입니다. 여기서는 나포 구조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소방대 이때 생활안전활동은 신고 접수된
생활 안전 및 위험 제거 활동. 다음은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소방대 소방 활동이니까 이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우리가 바로 나무, 고드름. 자, 이와 같은 나무라든가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 활동. 자, 이때 이것을 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즉, 붕괴, 낙하 등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의 제거 활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포획 활동입니다. 위해 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출 활동이죠. 김, 고립 등에 따른 위험 제거 및 구출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이때 우리가 각종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포 구조방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산자 대피행에 속하는 것이 1번, 2번, 3번 소방 지원 활동입니다. 여기 비해서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은 소방대 생활 안전활동입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6번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자동차 운행 기록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새롭게 신설되고 여기에 관한 대통령령, 그리고 시행령이 시행규칙이 여기서 우리가 정비되었죠. 그래서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자동차 운행 기록 장치입니다. 틀린 것은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해야 될 소방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 이를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 기록 장치 장착 차량은 자동차는 소방 펌프차, 소방 물탱크차, 그리고 소방 화학차, 소방 고가차, 그리고 무인 방주차, 그 다음에 구조차. 이것에도 청장이 정하는 소방 자동차. 자,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하게 될 소방 자동차입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동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해야 한다. 틀렸죠?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해야 될 소방 자동차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 소방 자동차는 어떤 기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 기록 장치, 이걸 장착하고 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법적 근거가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행정안전부령을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 기록 장치. 자, 이것은 교통안전법이죠.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여기서 정하는 운행 기록 장치였습니다. 이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맞으려면 이것을 이런 소방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해야 합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나머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운행 기록 장치에 기록된 데이트, 즉 운행 기록 장치 데이트입니다. 이거 몇 개월 동안, 이번도 얼마든지 간료해서 낼 수 있겠죠. 6개월 동안 저장, 관리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의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운행 기록 장치의 데이터 및 분석 결과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방본부장은 소방서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운행 기록 장치 데이터 중 과속,
급 감소, 급 출발 등의 운행 기록을 점검, 분석해야 한다. 맞습니다. 분석 결과 소방관서장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교통안전정책 수립 또는 교육훈련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구분해줘.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해야 될 소방 자동차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운행 기록 장치, 여기에다 어떤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 기록 장치, 이걸 장착하고 그리고 운용해야 합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6번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기본법 보책에 나오는 손실보상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째가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입니다.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둘 중 어느 하나가 이때 해당하면 여기에 따라 적용되겠죠. 손실이 있음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3년, 몰랐더라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손실보상에 대한 어떤 청구권이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1번은 맞습니다. 2번, 소방청장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 의결에 따라 의결 그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지급 여부, 또 지급한다고 결정하면 보상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장 등은 했을 때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되겠죠. 그래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손실보상심의는 소방청, 시도에 설치됩니다. 여기 심사결에 따라서 거쳐서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지급 여부 그리고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역시 60일 이내 중요하죠. 3번, 소방청장 등은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의 결정일부터 15일 이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그리고 금액을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4번, 소방청장 등은 즉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요즘은 갈로 안에 들어가서 갈로 안에 자, 이때 보기에서 몇 가지 갈로를 배우고 여기에 우리가 바로 이 갈로를 채우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문제도 종합적으로 구성해서 갈로에서 몇 년, 또 청구서를 받아놓았다 며칠 이내 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느냐, 청구의 통지는 며칠 이내, 또 지급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급해야죠. 이걸 갈로를 해서 갈로에 바르게 된 것을 채우는 문제가 여러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7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옳지 않죠. 15일이 아니고 10일 이내,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의 벌칙 및 과태료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친 사람, 또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은 가장 무거운 행정형벌이죠. 기본법의 가장 무거운 행정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출동한 소방대의 소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 자, 그 다음에 소활동 종사 명령. 자, 여기에 위반한 행위. 그 다음에 이 부분 총 4가지가 여기서 해당하는 가장 무거운 행정형벌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에 대한 강제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25조 1항에 따른 강제 처분 위반은 딱 하나뿐이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불이 번질 우려는 소방 대상물. 자, 여기에 대한 강제 처분 위반입니다. 여기서 법 25조 2항 또 3항입니다. 주변 소방 대상물에 대한 강제 처분 위반. 소방 자동차, 소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자된 차량, 물건에 대한 강제 처분 위반. 이 둘 다 이것은 벌금. 자, 300만 원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1항에 대한 강제 처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2번은 맞습니다. 3번에 소방 자동차의 통행과 소활동에 방해에 따른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이동 처분 등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않은 자는 25조 2항 3항에 따른 강제 처분 위반이죠. 벌금 300만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번은 맞습니다. 4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을 위반해요.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사항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이다. 자, 관계인의 어떤 신고 의무가 규정됐죠. 여기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대통령 영위한 개별 기준은 1회 위반이든 2회 위반이든 3회 이상 위반이든 모두 이것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허위로 화재 신고하거나 허위로 구조, 구급에 신고했습니다. 그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다만 개별 기준은 200, 400, 그 다음에 500, 500. 자, 이런 식으로 개별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옳지 않습니다. 행정법은 가장 무거운 행정형벌 5년 이하의 징역, 이 구조고, 그 다음에 3년의 징역, 3천 원의 벌금이 두 번째, 그 다음에 300만 원의 벌금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00만 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여기서는 500만 원의 과태료, 여기에 4번은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9번부터는 소방시설법이 되겠죠. 단복의 소방시설 중에서 물 또는 그 밖에 소화약재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물 또는 그 밖에 소화약재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소화기구, 소화설비가 되겠죠. 자,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 구조설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또는 그 밖의 소화 약재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는 소화 설비를 지칭합니다.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이것은 경보 설비가 되겠죠.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 설비, 피난 구조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소화 용수 설비입니다. 화재를 진압한 데 필요한 물을 저장, 그리고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가 소화 용수 설비죠. 그 다음에 소활동 설비라는 것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자, 소화 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했죠. 가장 대표적으로 소화 기구, 그 다음에 자동 소화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옥내 소화전 설비, 그리고 옥외 소화전 설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비 등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이렇게 해서 6가지 유형이 있겠죠.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 초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이걸 총칭해서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라 하죠.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는 소화 설비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동 소화 장치 맞죠? 그리고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는 소화 용수 설비죠. 소화 용수 설비는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소화수조, 저수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결 살수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합니다. 연결 살수 설비. 그 다음에 이것은 제연 설비라든가 또 연결 송수원 설비, 비상 콘센 설비, 우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 자, 이것이 모두 소활동 설비죠. 소화 수조는 소화 용수 설비고, 옥외 소화전 설비는 소화 설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화 설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하면 기역, 니은, 비읍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비읍에서 9번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소방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게임 제공업의 시설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것은 근린 생활시설이다. 틀렸죠? 게임 제공업,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일반 게임 제공업, 게임방이 되겠죠.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바로 PC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 미만일 때가 근린입니다. 500 이상이라면 이것은 판매 시설 중 상점이죠. 상점은 판매 시설에 해당합니다. 500제곱미터는 500 이상이죠. 그것은 군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매 시설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등은 관광 휴게시설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관광 휴게시설은 이것 외에도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하는 건축물. 이것은 관광 휴게시설이죠. 다만 관광진흥법 따른 유원시설의 시설은 위락시설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내와 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계고부가 없는 내바 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본다. 특정 소방 대상물 비고에 나오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4번에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벽이 없는 내바 구조로 된 연결 통로로 연결된 경우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는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만약 벽이 없는 것은 그렇게 되지만 벽이 있다면 내바 구조로 연결된 연결 통로 연결된 경우 길이가 일단은 10m 이하인 경우 이 경우가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4번 또 맞습니다. 그래서 10번은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근린과 다른 것과의 경계에서 몇 가지 확인해 줄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단란 주점의 경우 영업자 상인의 바닥 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일 때가 근린입니다. 자, 150 이상이라면 그것은 위락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연장, 종교 집회장으로서 해당 용도서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가 근린이죠. 300 이상이면 공연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종교 집회장은 종교시설에 해당합니다. 500 미만이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운동시설. 여기에 자, 미만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지만 이를 이상이 되는 것은 운동시설에 해당합니다. 또 학원, 게임 제공 이런 것들은 500 미만일 때가 이때 근린이죠. 이상이라면 학원은 교육 연구시설입니다. 게임반 등은 이제 판매시설, 바로 상점에 해당하겠죠. 이와 같이 경계에 있는 부분 위주로 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 4번 지문은 비고에 나온 내용이죠.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만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죠. 500 미만이 1번의 경우는 근린입니다. 그런데 바닥면 합계가 500제곱미터라면 50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매시설죠. 상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번은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봅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본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이 400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단 학원의 경우는, 학교 시설의 경우는 연면적 100 이상. 또 우리가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등은 연면적이 200 이상. 그다음에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 즉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죠. 연면적이 300 이상일 때가 동의 대상입니다.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인 노유자 시설이다. 수련시설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연면적이 200 이상이라면 그것은 동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시설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인 건축 등을 할애된 학교시설 역시 100 이상 동의 대상입니다. 3번 무창층이 있는, 지하층에 있는 그런 시설은 바닥 면적이 일반적으로 150제곱미터 이상의 층이 있는 것입니다. 단 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층이 있는 것은 동의 대상입니다. 무지층의 경우는 바닥 면적 150이죠. 단 공연장은 100 이상입니다. 3번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차고 주차 시설입니다.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층이 있는 주차 시설. 틀렸죠? 차고 주차장은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층이 있는 주차 시설이 동의 대상입니다. 기계식 주차 시설은 자동차,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죠. 자, 층수는 6층 이상. 면적과 관계없이 동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항공기 경락고, 관망탑, 항공관저탑, 방송용 송수신탑. 자, 이런 시설이 있겠죠. 공장 창고는 특수화물 750회 이상 저장 취급하는 공장 창고, 가스 시설. 새롭게 규정됐죠. 지상 노출된 가스 용량 100톤 이상. 이것이 동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11번은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기본적 내용 위주로 보시면 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연면적 얼마? 400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단 학교 시설의 경우는 연면적이 100 이상,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은 연면적이 200 이상, 그리고 정신 의료기관, 의료 재활 시설, 자, 이런 것들은 연면적이 300 이상이죠. 이것을 기본을 하면서 조금씩 늘리면 되겠죠. 우창정지하청은 바닥 면적 150 이상, 공연자의 경우 100 이상입니다. 차고 주차 시설은 바닥 면적 150 아니고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 있는 주차 시설입니다. 그래서 11번은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성능 위주 설계를 하여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성능 위주 설계의 어떤 특정 소방 대상물은 신축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총 대상은 8가지 경우로 볼 수 있겠죠. 자, 1번은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틀린 물이죠.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성능위주 설계의 대상입니다. 틀리기 쉬운 것은 특급 소방관리 대상물이 연면적이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과 이 부분은 별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동일한 기준,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30층 이상이거나 즉 지하층 포함해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단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아파트는 지하층 제외하고 50층 이상이거나 지상 높이가 200m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이것이 아파트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시설, 도시 철도 시설, 그리고 공항 시설은 연면적 3만 이상일 때가 성능위주 설계 대상입니다. 창고 시설이 추가됐죠. 창고 시설 중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 창고 시설 중에서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역시 성능위주 설계 대상입니다. 자, 이것 외에도 터널이겠죠. 터널 등 수저 터널, 또 터널 길이가 5,000m,
이상의 터널은 역시 성능 위주 설계의 대상입니다. 또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또 하나의 건축물의 영하 상량관이 10개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겠죠. 총 8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2번은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성능 위주 설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여러 번 나왔었죠. 그 다음에 13번 봅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산후 조려 및 소산후 및 산후 조려로서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만약에 연면적이 600 이상이라면 그것은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병원이라든가 치과병원, 한방병원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연면적이 600 미만인 시설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연면적이 600 이상이라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겠죠. 2번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자, 이번은 자동 소화장치, 즉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자, 이것은 설치 대상이 되겠죠. 종전의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에서 아파트 및 30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모든 층이죠. 그런데 30층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및 층수 관계없이 오피스텔의 모든 층은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이죠. 틀렸습니다.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또 노유자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바닥 면적 600 이상인 정신 의료기관, 그리고 숙박시설, 그리고 노유자 시설. 자, 이런 것들은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죠. 대비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근린생활시설은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일 때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죠. 복합 건축물은 바닥 면적이 아니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그래서 13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또 임시 소방시설입니다. 소화기부터 시작해서 소화기는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사 중 화재, 위험 작업 현장에 설치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간이 소화장치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우창층 및 4층 이상인 층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작업 현장에, 즉 화재 위험 작업 현장에 설치합니다. 그런데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이 35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작업 현장, 화재 위험 작업 현장 이게 설치합니다. 틀린 부분이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이 350이 아니죠.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해당 층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의 화재 위험 작업 현장에 설치합니다. 바닥 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의 화재 위험 작업 현장은 맞지만 연면적 부분에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비상 조명 등 간이 피난 유도선 및 가스 누설 경보기는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 현장에 설치한다. 이 경우 비상 조명 등과 간이 피난 유도선은 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 가스 누설 경보기는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를 받은 것을 설치해야 한다. 맞죠? 답은 3번입니다. 임시 소방시설 설치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 여기서 간이 소화장치는 연면적으로 3층 이상, 무창층, 지하층, 4층 이상의 경우는 바닥 면적이 600 이상. 이 기준이 일단 독립해서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비상경보 장치는 연면적이 400 이상인 그런 화재 위험 작업 현장, 여기에 설치 추가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관한 부분은 비상경보 장치도 바닥 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의 화재 위험 작업 현장에 설치합니다. 나머지도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간이 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이죠. 규모, 비상경보장치의 연면적 400, 이 부분을 파악하시고, 나머지에 관한 부분은 이때 지하층, 무창층의 경우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이 기준이다. 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4번은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서 자탐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자체 점검은 관계인, 특급 점검자, 관리부에 등록된 소방시설 관리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실시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맞습니다. 자탐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자체 점검은 누구도 할 수 있냐? 관계인, 특급 점검자도 할 수 있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자탐 설비를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자체 점검, 자, 작동 점검의 경우 관계인과 특정 점검자도 할 수 있죠. 나머지 있어서 이때 작동 점검 또 종합 점검은 이 관계인과 특급 점검자는 못합니다. 나머지의 경우는 관리부에 등록된 관리사 또 소방장 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종합 점검인데 관계인 또 특급 점검자 할 수 있다면 틀렸습니다. 작동 그 점검 중에서 간이와 자탐 설비가 설치됐을 때만 관계인, 특급 점검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은 종합 점검 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화 상영관, 비료물 감상실험 및 비료물 소극장업의 영업장에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종합 점검의 대상이다. 자, 이번은 다중 이용업소 기준입니다. 종합 점검 대상에 들어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일 때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죠. 비료물, 감상실은 맞지만 비료물 소극장업은 제외합니다. 물론 모든 다중이업소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료물 감상실험, 복합 영상물 제공, 뭐 기타 이것 이외에도 몇 가지 또 있죠. 자, 일대 우리 이 중에서 제외되는 것은 비료물 소극장업이
제외된다.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종합점검의 대상은 자, 최초 점검에 관한 부분이죠. 소방시설이 신설됐을 때 이때는 최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것들은 종합점검의 대상입니다. 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종합점검 대상이죠. 물, 부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단 유해물 제조소 등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제연 설비가 설치된 터널, 그리고 방금 어떤 다중이용업소, 단 피조물 소극작업은 제외된다 부분을 정리하시고, 공공기관이 있겠죠. 옥내 소화전 설비, 그리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자, 여기서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해당하죠. 단 제외된 부분이죠.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시설은 제외합니다. 어쨌든 2번은 틀렸고 3번. 점검인력 한 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연면적, 즉 점검 한도 면적은 저 기준이 달라졌죠. 종합점검 종전에 만점에 대해서 8,000제곱미터, 작동점검은 종전에 12,000에서 10,000제곱미터 합니다. 단 점검인력 한 단위에 보조 인력 한 명을 추가할 때 종합점검은 얼마? 2,000제곱미터, 작동점검은 2,500제곱미터를 점검 한도 면적에서 더하게 됩니다. 자, 이때 보조 인력 한 명 추가할 때 종합점검은 2,000제곱미터를 점검 한도 면적에서 더합니다. 작동점검은 2,500제곱미터를 점검 한도 면적에서 더할 수 있죠. 그다음에 점검인력 한 단위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다.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의 세대 수는 작동점검, 종합점검, 종전을 구분했는데 지금 구분 없이 모두 250세대로 하게 됩니다. 점검인력 한 단위에 한 명의 보조인력을 추가했을 때 추가되는 이때 점검 한도 면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의 경우는 역시 작동 점검, 종합 점검 구분 없이 모두 자 60세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번은 자 틀린 부분이 자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종합 점검의 대상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시 강경사유로 옳지 않는 것은 1번의 경미한 위반상으로 유도 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경미한상, 강경사유로 보게 됩니다. 경미한 위반상으로 스프링클러 헤드가 살수 반경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외에도 유도 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있지 않는 경우, 자탐 설비, 감지기가 2개 이하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이 경미한 상으로 강경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역시 강경사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소방시설 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 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자,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됩니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런데 그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때 강경사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행정처분 시에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때 이 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했을 때 인정됩니다. 근데 이것은 과태료 부과 처분입니다. 과태료에 관한 부분은 5년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3년 이상의 업을 모범적으로 했다면 이때도 강경사유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3년 이상이 아니죠. 행정처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5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16번은 답은 4번이 여기서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위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관계 내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자, 이런 경우가 그래서 행정처분 시 강경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16번은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에 3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17번 봅니다. 다음 중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형식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맞죠? 제품검사 받고 합격해야만 시중에 이를 유통할 수 있습니다. 판매할 수, 판매 목적 진열을 주고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 형식선을 받지 아니하거나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미승인 소방용품 판매 등을 제한합니다. 맞습니다. 위반한 경우 3년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입니다. 3번에 소방용품의 형식성의 및 제품검사 기술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틀렸죠? 소방용품의 형식성 및 제품검사의 방법, 절차에 관한 부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형식성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미승인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 폐기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한때 소방청장이 이 기능을 했고 시도지사에게 이 권한을 위임했었죠. 그런데 이 규정이 폐지되고 지금은 소방관서장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청장 이외에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여기에 대한 수거, 폐기, 교체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17번으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죠. 그런데 18번 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 소방 대상으로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는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자, 종전에 이것을 가지고 행정형벌로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이 과태료 규조로 개정됐습니다. 이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행정형벌이 아니겠냐 한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몇 가지 있죠. 요 경우 과태료 대상, 또 출입검사. 자, 이것을 거부, 방해, 기피했다. 역시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번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법이 행정법에서 가장 예컨대 몇 가지 구조가 있죠. 5년 이하, 3년 이하, 1년 이하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3년 이하, 1년 이하 이분이 많이 혼돈될 수 있겠죠. 여기서 어쨌든 1년 이하, 1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 해서 어쨌든 이 부분 정리하고 이것 외에도 관리사정을 대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바로 동시에 우리가 관리사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자체정을 하지 않거나 변경 승인 그리고 이제 변경 인정이죠. 이걸 가지고 임의로 한 경우 일단은 1년 이하 구조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바로 3년 이하는 형식성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부자한 방법으로 이때 형식승인 그리고 성능 인증을 받은 자 부자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자 이런 부분은 3년 이하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합격 표시 등을 임의로 하거나 이를 위조 변조했다. 이 경우는 지금 이제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죠. 다만 방염 성능이죠. 여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이하가 아니고 300만 원의 벌금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어떤 부분은 잘 정리해줘. 또 조치명령 위반이다. 3년 이하입니다. 미등록 영업 역시 등록 없이 소방시설 관리를 했습니다. 그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제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미생의 소방용품을 판매 목적 진열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한 자 이분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 가장 무거운 것이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죠. 이로 인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 또는 7천만 원의 벌금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어쨌든 기본적 구조로서 5년 이하, 3년 이하, 1년 이하 이 구조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또 3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번은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합격 표시에 관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 합격 표시를 임의로 하거나 또는 합격 표시를 위조 변조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1년의 징역입니다. 1천만 원의 벌금이죠. 다만 방역 성능 검사 합격이 된 제품에 대해서 임의로 표시하거나 이를 위조 변조했을 때 그때만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분을 꼭 해야 되겠죠. 미등록 영업은 3년 이하입니다. 그런데 영업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했다. 관리 업무를 한 자는 1년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봅니다. 19번부터는 제 화재 예방법 규정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맞습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말까지 이를 수립합니다. 2번 소방청장은 시행 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말까지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맞죠? 여기서는 시행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시행계획 모두 소방청장이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은 5년 주기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은 특이하죠. 기본계획, 시행계획, 세부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혼돈되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시행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항상 혼동이 쉽습니다. 시행계획은 소방청장이 수립하죠. 여기에 비해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 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시도지사가 이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합니다. 시행계획은 언제까지? 이것은 10월 30일까지 수립하죠. 이렇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계획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에게 언제까지 통보했냐? 통보하는 기한은 10월 30일까지 이때 통보하게 됩니다. 시행계획 수립은 10월 30일까지죠. 통보하는 것 역시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통보받고 이때 세부 시행계획을 이들이 수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말까지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0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의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 등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적 근거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 20번 봅니다. 자, 화재 안전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자, 맞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자체 점검 또는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거나 또 주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대하여 소방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화재 안전 조사의 대상 사유가 되겠죠. 1번은 맞습니다. 또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상 예보 분석 결과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모두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성실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종전의 자체 점검이 불성실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올해 추가된 것이 이 부분이죠. 자,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죠. 화재 예방 안전 진단도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화재 안전 조사 실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소방관서장은 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되겠죠. 이들은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의 대상, 조사 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종전의 문서죠. 서면 통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개정됐죠. 우편, 전화, 그리고 전자메일이죠. 이메일이죠. 이것 이외에도 문자 전송 등을 통해서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사전에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 전송 등을 통해서 통지하고 소방관 인터넷 홈페이지나 또는 전산 시스템 여기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일 이상 공개하고 있죠. 사전 문서 통지 이 부분이, 서면 통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혼돈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화재 안전조사를 연기를 신청하는 자는 조사 시작 5일 전이 아니고 3일 전까지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연기 신청을 받은 경우 3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연기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5일이 아니고 3일 전까지입니다. 틀리기 쉬운 부분이 있죠. 소방시설법의 조치명령의 연기 신청이 있습니다. 이때 조치명령, 이때 연기, 이번에 소방시설법의 연기죠.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 신청을 받게 되면 3일 전까지 승인 여부 통지해서 관객에게 통지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화재 예방법의 조치 명령은 언제까지 신청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이 빠져 있게 된 이유가 입법적 불비죠. 당연히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규정을 실수로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법 규정을 인용해서 보통 그때 이행 완료 5일 전까지 이렇게 보통 해석이 타당합니다. 다만 법에 규정했기 때문에 화재 예방법 관련한 조치 명령, 연기 신청에 어떻게 신청하냐, 그것은 문제 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번은 틀렸습니다. 역시 4번 소방본부장만 틀렸죠. 종전에 소방본부장만 했죠. 개정됐습니다. 소방본부장만 화재안전조사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종전에 본부장을 했지만 지금은 청장도 그리고 본부장도 소방서장도 모두 할 수 있죠. 그래서 법은 소방 관서장은 이렇게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분은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하니까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 21번 봅니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전적 문제가 되겠죠. 일부만 개정됐습니다. 난로와 벽 사이의 거리는 0.6m 이상 되도록 한다. 맞습니다. 2번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우리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나오게 설치한다. 맞습니다. 또한 건조 설비와 벽 천장 사이 거리는 0.5m 이상이 되겠죠. 난로와 벽, 난로와 천장 사이 거리는 이때는 0.6m 이상 되도록 해야 합니다. 3번에 열을 발생시키는 조리기구로부터 0.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단열성 있는 불연재료로 덮으셔야 한다. 0.5가 아니죠. 0.15입니다. 그래서 3번에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단기구 및 화덕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장소에는 수화기 한 개 이상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비고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1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22번 봅니다. 특수가해물의 취급 기준 및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로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산는본의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맞죠? 특수가해문을 쌓는다면 높이는 10m 이하. 산는본의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은 맞습니다. 갈라관의 내용을 봅니다. 그런데 석탄, 목탄유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틀렸죠? 석탄, 목탄유를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발전용으로 빼야 되죠. 석탄, 목탄유를 쌓는 경우 바닥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 이하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단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에 살수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때는 산노 높이는 높일 수 있죠. 15m 이하. 산는본의 바닥 면적은 50에서 200제곱미터 이하. 다만 석탄, 목탄유는 200에서 3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특수 가해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는 분명 최대 저장 수량 그리고 단위 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 최적당 질량, 관리 책임자 성명, 직책 등이 포함된 특수 가해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자, 이것 외에도 연락처 그리고 화기 취급 금지 표시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관리 책임자 성명 있다면 연락처도 화기 취급 금지하는 표지 자 이것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다음 3번에 특수 가해물의 표지는 한 변의 길이는 0.3m 이상, 즉 30cm 이상이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수 가해물 표지의 바탕은 흰색으로 그리고 문자는 검은색으로 합니다. 단 화기 은근 부분은 바탕은 붉은색, 문자는 백색으로 한다. 맞습니다. 산는본의 바닥 면적 사이죠. 자, 종전 이때는 무조건 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죠.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1.2m 또는 산는 높이 2분의 1 중 그중에서 큰 값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3m 또는 산는 높이 중 큰 값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정된 부분을 포함해서 잘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22번은 대표적인 함정 문제입니다. 발전용으로 석탄, 목탄유를 찾는 경우 특수가해물의 취급 기준, 표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3번 봅니다.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지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시도지사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등을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물류단지가 10월 10일이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는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지정 대상 지역이 있겠죠. 이것은 시공, 목석 소위단인. 그래서 종전에
몇 개였냐? 8개죠. 자, 그 후에 이제 2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첫째, 시장 지역. 시장 있으면 됩니다. 공장, 창고 밀집지역입니다. 목적은 밀집지역이 되죠.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장이 있으면 됩니다.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 출동로가 없어야 돼. 없는 지역. 유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은 밀집지역이죠. 단은 산단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소방관서장이 여기에 준안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 분이 2가지가 추가됐죠.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이 이미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고, 산업단지 이외 물류단지 지역 이 부분이 새롭게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주의를 할 것이 있죠. 시장은 있으면 되고, 그리고 석유화학단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으면 됩니다. 산단 있으면 되죠. 물류단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밀집지역이 있겠죠. 공장, 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유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이 되겠죠. 밀집지역이 없으면 그분은 틀립니다.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이때 우리가 출동로는 없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노후, 불량 건축물은 밀집한 지역이 되어야 되고, 종전의 산업단지 이외 물류단지도 새롭게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시도지사가 화재 예방 강화 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지정을 명령할 수 있다. 아니죠. 이를 요청할 수 있지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3번. 소방관서장은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안에 소방 대상으로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소방관서장은 소방 훈련 및 교육을, 소방 교육 훈련이죠.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따 돼야 되겠죠. 화재 예방 강화 지구 내에 있는 누구를 대사로, 관계인을 대사로 소방이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안에 소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 화재 안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죠. 원래 화재 안전 조사는 연 얼마 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ABS로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안에 있는 소방 대상물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는 의무적입니다. 4번.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지정 현황, 화재 안전 조사의 결과, 소방 설비 등의 설치 명령 현황, 보수, 보강 포함합니다. 소방 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서의 화재 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 관리해야 한다.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면 화재 안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관계대사로 소방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시하는 경우 교육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통지해야 되겠죠. 또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면 소방 설비에 대한 설치 명령을 소방관서장이 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서장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비해서 화재 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이걸 잘 파악해야 되겠죠.
어쨌든 23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 1번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하는 것이 아니죠. 공사, 시공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시공자는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신축, 증축, 용도 변경 등을 하는 경우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2번 소방 안전 관리자로서 소방 안전 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 일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일까지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로 선임하고 신고해야 한다. 이 선임하는 것 이 부분은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신고 규정을 준용하죠. 사유 발생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사 시공자가 하는 겁니다. 또 3번에 건설 현장의 소방 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 안전구역, 또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것 외에도 건설 현장 작업자에 대한 소방 안전 교육 및 훈련, 초기 대응 체제 구성, 운영, 화기 취급 감독 업무, 이 업무를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가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역시 이 부분은 중요하죠.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그리고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냉동창고 및 냉장창고 등 또는 냉장창고, 혼합창고 되겠죠. 이런 것은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다.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면적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첫째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연면적이 15,000 미만이어도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플러스해서 지하층은 2개 층 이상인 것, 지상층은 고층이죠. 11층 이상인 것, 냉동창고 및 냉장창고, 이것은 건설 현장 소방관리 대상물입니다. 연면적이 예컨대 15,000이 아니어도 연면적이 만약 5,500제곱미터다. 근데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다. 아니면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이다. 또 이것도 아니면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동창고 그리고 냉장창고 이런 것들은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 됩니다. 이럴 때 공사, 시공자가 소방 안전관리자, 즉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24번은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시 소방시설 설치할 자 역시 공사 시공자죠. 관계인이 아니죠. 이럴 때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화재 예방 안전 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의 관계는 소방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청장이 지정하는 화재방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방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안전원 대신에 기술원을 살짝 넣으면 틀렸죠.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여객 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의 대상에서 만약 연면적 나온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두 가지 구조입니다. 이 중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이고 이것은 공항시설만 해당합니다.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이 얼마?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때가 바로 뭐냐? 안전진단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연면적 나오면 5,00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항시설만 되겠죠. 항만시설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죠.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발전소 이 부분은 연면적이 5,000 이상이 됩니다. 이 정도 구분해야 되겠죠. 그리고 3번 역시시설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이런 것들은 안전진단 대상입니다. 3번 맞습니다. 4번에 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인은 소방훈련 및 훈련과 교육 및 자체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안전진단의 대상 해서 연면적 1,000 이상과 5,000 이상을 구분했을 때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만 연면적 1,000 이상 경우 화재방 안전진단 대상입니다. 자, 이걸 정리해야 되겠죠. 제3일에서 소방법령 2 총 25문제로 2시간에 걸쳐서 마무리 특강을 해봤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정리해서 좋은 성적으로 성전시험에 합격하시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